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인 자금 계획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계약금 마련하는 법, 중도금 대출 받는 법, 또 잔금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 각기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상을 찍고 나서 변화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분양가라고 하면 이 5억 중에 최소한 절반이라도 현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가점이 높고 또 특별연금 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자금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감 때문에 청약을 아예 넣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도 주변에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이 영상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양가를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언제 얼마만큼 납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실제로 분양 중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분양을 받고 나서 신축 아파트를 내 손에 받기까지, 준공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년 반 정도인데요. 넉넉 잡아 3년 정도로 보시면 편합니다. 네, 3년 정도로 보시면 편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발췌를 해서 분양가 5억이었을 때 계약금이 언제 들어가고, 중도금이 첫 퇴짜가 언제 들어가고, 또 잔금은 언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을 내가 2023년 1월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 1회차 시점이 사실 여러분들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중도금 1회차가 6개월 후에 계약금 납부하고 대략 한 6개월 후인 7월 정도에 1회차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되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시행사에서 협약된, 시행사에서 알선한 은행이 모델하우스나 어떤 장소에 나와요. 그래서 집단대출을 알선을 해줍니다. 수분양자는 이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대출 자설을 하면, 은행에서는 시행사에 약속된 날짜에 이 금액을 1회차부터 2회차, 3회차, 그리고 6회차까지 쭉 납부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잔금 시점에 30%는 원칙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양가 5억 기준으로 1억 5천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인데, 각 항목별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보면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면 계약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부분은 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처음에 계약할 때 완납하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5천만 원이 계약금이니까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한 달 이내에 부족한 돈 4천만 원을 납부하라 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분양에 조금 자신이 없는 그런 곳들이 이렇게 좀 책정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계약금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단지가 굉장히 공급 세대수가 적고 또 입지가 좋고 심지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처음부터 계약금을 20%로 책정한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완판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필요한 돈이 얼마겠어요? 이때는 1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약금은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 사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2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보통 다 쪼개놓죠. 주식이든 예금이든 아니면 펀드든 다른 투자처든 이렇게 쪼개놓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약을 넣기 전에는 이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회수할 생각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70% 정도는 일단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3,000에서 3,50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30%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됐다고 했을 때 융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약관대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부모님께 융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면은 뭐 주식에서 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당첨이 되면 내가 온전하게 계약금 내고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수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도금입니다. 사실 분양권이 좋은 이유가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을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중도금 대출 조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매우 좋아졌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얼마 기준으로 해줬죠. 원래는 분양가 9억이었어요. 예전에는 9억이었는데 이거에 상향이 돼서 얼마로 바뀌었죠? 12억으로 바뀌었는데 또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이마저도 아예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지. 즉 분양가가 뭐 10억이던 20억이건 30억이건 간에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올 초에 23년도 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곳이 분양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용 84인 34평이 15억이 넘어가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 완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게 미분양이 되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더 꺾이면서 주변의 집값도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조짐이 보이니까 정부가 놨던 카드가 뭐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또 조정 지역을 풀고 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나 중도금 대출 그 분양가 기준을 아예 또 상향하고 또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병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분양가 기준이 폐지가 돼서 강남 사구의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원래는 인당 보증 한도가 원래는 5억이었습니다.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내 인당 보증 한도 5억 내에서 쓸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분양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소득 증빙이 거의 되지 않는 내 연봉이 뭐 1,000, 2,000이 되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다 할지라도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한 20억짜리 분양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60%인 12억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좋은 게 레버리지 계약금 10%만 있어도 중도금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금 대출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상품을 받을 때, 5억짜리 집을 받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 무이자가 있고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은행에서 이 돈을 시행사에 입금을 할 때 이 5천만 원에 따르는 그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무이자라는 말은 이 이자 비용을 시행사에서 그냥 대납을 해주는 게 그냥 무이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후불제는 이 항목별로, 요 시기별로 원래는 이제 시행사에서 납부를 하다가 기납부했던 그 돈을 다시 입주자한테 최종적으로 잔금 때 얹어서 청구를 하는 거를 이자 후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자 후불제라고 했을 때 금리가 한 3% 정도 저금리인 시점이 있었죠. 그러면은 분양가가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잔금 때 대략적으로 내는 돈이 한 1,500선이라고 보시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5에서 6%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분양가 5억 기준으로 한 3천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3천만 원 정도는. 그 말은 예를 들어 내가 분양가가 5억이 아니라 분양가가 더 높아지고 또 공사 기간이 길수록 이 자금이 융통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3천이 아니라 뭐 5천, 6천, 7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을 때 무이자냐 이자 후불제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갈라서 봐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중간에 전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때 전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자 후불제가 중요할까요? 네, 글자를 더 잘 쓰면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중간에 전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때 6월 17일 제 생일이네요. 이때 만약에 내가 전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자는 누가 낼까요? 이때 이자는 중간 정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잔금 치르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수분양자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받아가는
B라는 사람이 있고 이 B는 또 C한테 팔 수도 있고 또 D한테 팔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잔금 치는 사람이 E라고 했을 때 이 이자 후불제의 이자는 E라는 사람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 후불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전매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강남 4구에 청약단지가 나오겠죠. 내지는 뭐 서울에 굉장히 핫한 단지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이자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 곳이 처음 받았을 때부터 안전마진이 뭐 몇 억이 있어요. 뭐 3, 4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분양권은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3, 4억짜리 프리미엄 단지를 조금 조정해서 팔아 라고 하면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네. 충분히 팔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잔금 치를 좀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이자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고 수요층이 탄탄한 곳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전매라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매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이자도 무이자와 이자 후불제가 있으며 또 내가 전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잔금을 치를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죠. 잔금을 치러야 할 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5억이면 30%인 1억 5천을 내가 현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를 때는 그때 당시에 이 5억이라는 분양가로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정가라는 게 주어집니다. 감정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는 KBC라고 표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감정 가격이고요. 주변 은행에서 감정가를 매겨서 그 감정가에다가 그때 당시에 LTV를 곱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보통은 분양가 그대로 감정가를 매기는 곳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은행도 결국에는 그런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안전하잖아요. 뭐 경매가 넘어가더라 한지라도 어느 정도 그 가격 지지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후하게 쳐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8억에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을 받으면 잔금 받을 때도 그 사이에 규제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청약을 받았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60%가 대출이 된다는 거죠. 뭐 무주택 생애 최초는 뭐 70, 80%도 되겠죠. 그러면은 4억 8천이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돈은 얼마예요? 나는 이미 5천을 냈죠.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취등록세 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감정가가 조금 후하게 쳐진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많고, 그 말은 60에서 내가 많게는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내 돈을 좀 최소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월세 세팅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건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금리가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 또 월세 수요가 없어 라고 하면 전세를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전세가가 4억이라고 하면 부족한 내 돈은 얼마죠?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1억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뭐 돈을 불입해서 잔금을 치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달리 DSR을 봅니다. DSR. 그래서 이 DSR을 못 맞춰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출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쳐보시면 그 DSR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 금액, 그 다음에 내 소득,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DSR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계산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 부분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곳들은 실거주 의무가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의무가 따르는 곳들은 거주 의무가 따르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돈을 내가 불입을 해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도 낮게 나오고 전세가도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요? 4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4억이 들어갔을 때 이 4억을 마련할 자금도 없고, 그리고 같은 4억이라면 내가 다른 데 투자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걸 잔금을 치르는 게 플러스는 아니겠죠. 그럴 때는 도저히 내가 잔금 치르기 어렵거나 기회비용 측면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는 전매라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억짜리 물건을 5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이미 들어가 있던 5천만 원을 돌려받고 빠져나올 수 있고, 내지는 뭐 프리미엄을 1,000, 2천 얻는다라고 하면은 5천에다가 1,000, 2천 정도 더 받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잔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후불제라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자 비용, 그리고 옵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비가 보통은 얼마죠? 보통은 34평형 기준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500에 이자 후불제 비용이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3천만 원에 1,500만 원을 5억에 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비용이 들어갈까요?
뭐 기타 옵션 같은 거 하셨다면 옵션 비용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도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은 취등록세를 내야 이 집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거니까요. 취등록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인지세 이런 거 얼마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납부를 해야, 뭐 선수관리비나 이런 것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전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용들도 또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곳은 평택 브레인시티 E블록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라는 곳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곳이고요. 이곳을 사례로 든 이유는 분양가가 딱 5억이더라고요. 입주는 26년 8월이고 34평형이 확대를 해드릴게요. 34평형이 4층 기준으로 딱 5억이죠. 자, 그럼 볼까요? 계약금 10%가 여기서는 2천만원에 1개월 이내 3천만원.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완판에 자신이 없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1회차 시점이 2023년 11월이네요. 그러면 한 1호부터 한 달 전쯤에 중도금 대출 자서 서류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평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자서를 하고 나면 이때 동안은 초분양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은행이 이 시점에 여기 시행사 계좌로 다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 지정일날, 예를 들어 여기 아까 입주 지정일이 언제였죠? 이곳은 2026년 8월이었죠. 8월이면 한 2달 전인 6월쯤에 사전 점검하러 오세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8월부터 한 2달에서 많게는 3달 동안 잔금 치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10월 내지 11월까지는 잔금을 치러야 되고, 또 중도금 대출 상환 실행된 것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분양가 5억이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5억이 아니라 또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인지 무이자인지 봐야 된다고 했고, 여기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이자 후불제. 그러면은 60%는 여기서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옵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옵션이 발코니 비용이죠. 발코니 비용이 84B가 1287만원이면 저렴한 편이에요. 네, 1500이 안 되니까. 어떤 곳들은 막 5천, 1억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얹어야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이라는 분양가인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내가 언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